경기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열흘 만에 시아버지와 결혼한 며느리 한 가문을 송돌이 재흔들어 놓은 이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경기도의 한 조용한 재개발 지역. 그곳에 자리한 자그마한 골목길 안쪽에 나란히 서 있는 연노란색 2층 집 한 채. 이곳은 바로 오랜 경력의 목수 박진수 씨가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집 뒤편으로는 작은 목공소가 달려 있었죠. 박진수 씨는 매일 그곳에서 묵묵히 전통 가구를 만들었고 가끔은 라이브 방송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 식구는 조용하고 교류가 적었지만 선량하고 울고 등 성품 덕분에 이웃들의 평판은 좋았습니다. 며느리 한수진은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란 아픔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박 씨의 외아들이는 지은과 인연이 다 결혼한 후 그녀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되어 2층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남편의 작은 장사를 돕고 온라인 회계 업무를 보며 살았죠. 비록 넉넉지는 않았지만 평온했던 삶은 그 운명의 밤을 기점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배달앱으로 야간 배송을 하던 지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의 오토바이는 거대한 컨테이너 트럭에 밀려 중앙분리대에 처박혔고 현장에는 산산조각 난 핸드폰과 미처 전달되지 못한 배달 가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추적추적 비가 내렸고 따스했던 집은 온통 하얀 천으로 뒤덮였습니다. 소박한 것이 재단 위에 놓인 지은의 영정사진, 주위로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복은 빗물에 축축이 젖었고 두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비보를 접한 그날 밤 모든 감정이 이미 소진된 듯했습니다. 박진수 씨는 재단 반대편에 허리를 굽고 시 세운 채 침묵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던 그는 이제 유일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얼굴은 퀭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저 두 손을 굳게 맞잡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이 차례로 조문을 왔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수근거렸습니다. 24살 젊은 나이의 과부가 되다니 가엾어라. 지난주에 부부가 같이 가구파는 라이브 방송하는 걸 봤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박 씨와 수진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입관식 때 수진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부축해 이륙녀 세운 것은 바로 시아버지 박 씨였습니다. 그의 팔이 수진의 가녀린 어깨를 감싼 것은 그저 자연스러운 위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포옹에는 어떤 다른 의도도 없었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관식이 끝나고 집은 다시 텅 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말없이의 상복을 정리한 뒤 2층으로 올라가 소리 없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래층 박 씨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묵과 인내, 그리고 차마 터뜨리지 못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에게 속삭이던 나지막이 육졸였습니다. 지훈아, 정말 가버린 거냐? 이제 저 아이 수진이를 어떻게 살아가게 해야 할지 아비는 모르겠다. 그 혼자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아아를 모두 잃은 한 남자와 남편을 잃은 지 열흘 도체 되지 않은 며느리 사이에 피어난 옳고도 그르며 가깝고도 먼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집에서부터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 거대한 여론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문은 파도에 휩쓸렸고 사회는 옳고 그름 사랑과 증오 사이에서 처음에 하게 갈라졌습니다. 장례식 이후 박 씨의 집은 누가 목소리를 앗아간 듯 정말 개 잠겼습니다.
목공소에서 들려오던 톱질 소리, 1층에서 울려 퍼지던 라이브 방송의 활기찬 대화 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들리는 것은 현관 앞 망고나무 가지를 스치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박 씨가 목공소 문을 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수진이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세상에서 사라진 듯했습니다. 수진은 4월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박 씨는 끼니 때마다 밥을 지어 쟁반에 담아 계단에 조용히 놓아 두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부르는 대신 문을 2번 두드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어떤 날은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리 없는 감사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나을 재드던 날 박 씨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작은 쪽지를 놓아 두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끓여서 좀 싱거울 수 있다. 필요하면 간장도 넣어서 먹으렴. 다음 날 아침 그는 깨끗이 비워진 주 그릇과 함께 넷으로 접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이 끓여주신 주 간이 딱 맞아서 더할 게 없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것은 장례식 이후 수진이 처음으로 비록 보라색 잉크와 작은 종이를 통해서였지만 마음을 열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수진은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는 높게 묶었으며 얼굴은 청백했지만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박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그저 담백한 한마디를 물었을 뿐입니다. 뭐 좀 먹었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얼굴을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며칠 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아직 익숙해지지가 않아서요. 박 씨는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그랬으니까. 네 시어머니 지훈이 엄마가 떠났을 때 말이다. 2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장의 선풍기 소리와 조용히 어우러졌습니다. 문득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박 씨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전으로 돌아간 적이 없단다. 그저 없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을 뿐이지. 그 말은 수진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치미는 슬픔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였던 슬픔은 더 이상 흘러넘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그녀 스스로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고 팔을 거덕 붙였습니다. 박 씨는 일어나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의 서툰 손길에 작은 차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녀가 급히 허리를 숙여 깨진 조각을 줍다가 무심코 그의 손과 스쳤습니다. 2 사람 모두 순간 멈췄습니다. 가벼운 접촉, 서로를 피하는 시선 익숙했던 거리가 오늘따라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에 순간 2 사람은 꽤 달았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의 외로움은 더 이상 각자의 고통이 아니라 서로에게 번지고 스며들어 마치 자기 방어처럼 상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수진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지훈이 살아있을 때처럼 묵묵히 집을 쓰고 빨래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행동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여 식탁 위에 놓아두었고 어떤 날에는 목공소에 있던 남편의 낡은 티셔츠들을 모아 깨끗이 빨아 목상에 널고는 단정히 개워 바구니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상복의 냉기가 채가시지 않은 집안에 작은 온기를 풀어놨습니다. 박 씨는 그 변화를 알아챘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문을 두드리는 방식을 바꿔 쓸 뿐입니다. 더 이상 계단 밑에 밥상을 놓지 않고 방문 앞에서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얘야, 밥 다 됐다. 배고프면 내려와서 먹으렴. 수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 분 뒤면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관심에 대한 조용한 수락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습니다. 수진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발을 헛디 뒤 넘어졌습니다. 코나는 소리에 박 씨가 놀라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으냐?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수진은 아픔의 얼굴을 찡그렸지만 육체의 고통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도 가족에도 아닌 기들고 슬 찾은 길 잃은 영혼의 그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를 방으로 부축에 들어가 상처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정말 놀랐다. 이제 이 집에는 너 하나 남았는데. 수지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님 한 분만 남았어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두 사람 두 개의 빈 공간이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로 서로를 어루만졌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먼저 목공소로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울 일 있을까요? 속지를 하던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척 놀랐지만 겉으로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작은 의자를 내어주며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건 주문서 목록이다. 창고 제거랑 맞는지 좀 확인해 주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종이를 넘기며 마치 시아버지의 일을 빨리 배워두고 싶다는 듯이 집중했습니다. 가끔 박 씨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들을 이루는 후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마다 두 사람은 목공소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일하고 한 사람은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은 묻고 한 사람은 답했습니다. 그렇게 토밤 냄새 가득한 목공소에서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조용히 새로운 숨을 쉬는 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두르지도 어긋나지도 않은 채 그저 먼저 떠난 사람의 목까지 살아내려 했으면서 말이 어느덧 3월 초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박 씨 집 안마자 난문은 노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목공소 문은 다시 열렸고 톱소리와 망치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이곳에 어떤 슬픔도 지나가지 않은 것처럼요. 사람들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이수진이 시아버지를 돕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나르기도 하고 장부를 정리하기도 하고 예전처럼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야위고 창백해졌지만 화면 속에서 남아 희미한 미소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죽은 지 열흘 만에 저렇게 웃고 떠들 수 있다니 젊은 과부가 시아버지랑 단둘이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아. 박 씨 아저씨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처음에는 시장 좌판에서나 오가던 그 말들은 이내에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음.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박 씨의 누나 즉 수진의 고모가 굳은 얼굴로 집에 들이닥쳤음. 진수야, 너 언제까지 며느리를 내 집에 데리고 있을 셈이야? 톱밥 묻은 손을 닦으며 박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 방도 있고 자리도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오? 고모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어. 남편 죽은 지 보름도 안 되네. 야, 이 동네 사람들이 너랑 쟤를 진짜 부녀지관으로 보겠냐고. 안에서 그 말을 모두 들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모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라이브 방송도 목공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온종일 부엌이나 마당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그는 말없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따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게 해서 수지는 잔을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들의 자유니까요. 박 씨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 난 그저 네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지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 제 집이에요. 하지만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상처가 될까봐 두려워요. 그 말에 박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임감이나 동정을 넘어선 더 깊고 본능적인 감정이 그를 휩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없이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두렵다면 그 집은 내가 함께 지마. 그날 밤 수지는 벽을 향해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위해서인지 시아버지를 위해서인지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속 감정을 억누려 할수록 그것은 제 속의 불씨처럼 조용히 더 크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모와 대화한 지 사흘 후 수지는 짐을 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침방 침대 발치에 작은 여행 가방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접었습니다. 남편 지은의 셔츠는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처럼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옷을 접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쪽지가 주머니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보 걱정 마. 배달 끝나면 바로 가서 꼭 안아줄게. 수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수근거림 때문에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가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수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얼굴은 단호했지만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박 씨가 멈췄다면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춰서 작게 말했습니다. 밖에 방을 얻으려고요. 그게 아버님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아버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박 씨는 마치 두 번째로 가족을 잃는 것처럼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 때문이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과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난 세상 사람들 이해 필요 없. 네가 여기서 반듯하게 살아주면 그걸로 족하다.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지쳤어요. 아버님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들 수근거리는 말들 시장에 갈 때마다 제가 무슨 끔찍한 죄라도 지은 것처럼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박 씨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집을 나가려는 딸을 붙잡는 아버지처럼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가 떠나면 난 이 텅 빈 집에서 혼자 살게 되겠지. 하지만 나중에 네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는 나에게 전화할 용기가 있겠니? 수지는 눈물이 그러운 채에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절 또 힘들게 하지 마세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난 그저 네가 이 도시에서 진심을 다해줄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는 걸 원치 않을 뿐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후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는 그의 손을 놓고 가방을 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울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가장 아플 때면 하늘은 늘 흐렸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한 사람이 비어 썰렁했던 식탁은
이제 텅 비어버렸습니다. 수진의 자리에는 의자만 덩그런 이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몇 숟갈 뜯어 말고는 밥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아내가 떠났을 때 아들 지훈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처럼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떠난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 도시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문을 함께 드나들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열어 카카오톡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보낸 예전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아버님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죽 끓여 놓을게요. 선반유에 눈 혈압약 꼭 챙겨 드시고요. 그는 무언가 입력하려다 지웠습니다. 결국 한 줄만 썼습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거라. 하지만 그마저도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박 씨의 집에서 자전거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시장 근처에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15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방은 벽에 습기가 차 얼룩덜룩했고 양철 지붕은 얇아 낮에는 찜통 같고 밤에는 비가 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녀에게는 누구의 시선도 수군거림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의 채소 가게 일을 돕고 오후에는 작은 가구점의 온라인 회계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라면으로 대충 긴 일을 때우고 조용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수록 수진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밥은 먹었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오렌지 주스를 챙겨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머리맡에 두통약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들 그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난 구설수의 희망일까 두려워하는 그들을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나쁜 소문이 돌면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폭우의 창문 틈으로 물이 새워 잠자리가 젖었습니다. 수지는 허둥지둥 냄비와 대화를 가졌다 물을 받다가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들어 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이 들리자 그녀는 하들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1분 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전화했었니? 무슨 일 있느냐? 메시지를 본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은 채 그저 베개를 끌어안고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뒤 늦은 오후에 수진은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수진 씨 맞으시죠? 저는 강민가구의 사장입니다. 혹시 저희 회계 봐주시는 분 맞으시죠? 네,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러시더군요. 수진 씨가 경기도에서 유명한 박진순 목수님의 아끼는 따님이라고. 그래서 저희 회사 재무관리자로 정식 채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은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예전 집 근처로 갔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서 익숙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공소의 불은 여전히 밝았고 박 씨의 그림자가 카메라 앞에서 의자를 고치는 아군조였습니다. 피곤함에 눈을 찡그리면서도 그의 손은 여전히 끈기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집 대문 앞에 작은 선물 상자를 놓아두었습니다. 안에는 박 씨가 좋아하는 호두 과자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잘 지내요. 제가 등을 돌렸을 때도 항상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의 계좌로 50만 원이 끈대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비옷 하나 사입고 시장 다니거라. 수지는 강민가구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쁜 업무 덕분에 잠염은 줄었지만 틈이 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예집으로 세상 누구보다 섬세한 방식으로 자신을 챙겨주던 그 남자 얘기를 향했습니다. 그의 겨울 경기도에는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수지는 며칠 동안 마른 기침을 하면서도 꼭 뿐이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채소 가게 앞에서 쓰러졌고 친구의 도움으로 근처 의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본 사람은 간호사도 친구도 아닌 박 씨였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따뜻한 우유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멍한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나를 부르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원망도 책망도 없는 그저 담담한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산산이 부숴드렸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박 씨는 오토바이로 수진을 자취방 앞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녹슨 문과 찢어진 차양을 보며 그가 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런 곳에서 살았던 거냐?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남인 것처럼. 수진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곁에 있을수록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더 이상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서요. 박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잘못된 거지?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버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집이 그리울 때면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이 생각나요. 아버님의 눈빛이 사소한 관심들이 두려워요. 제 심장이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니까요. 아버님. 그 고백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품어온 갈등을 한순간에 터뜨렸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춥다. 들어가거라. 난 여기서 잠시 서 있다. 가마. 수지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서지만 문 뒤에 기대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동시에 문 밖에 박 씨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희 끄치끗한 머리 위로 사랑 눈이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결혼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재단 옆에서 그녀와 지훈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찬란했지만 수진의 마음속에서 그 모습은 이제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장례식 날 조용히 물수건을 짜주던 시아버지, 방문 앞에 따뜻한 물을 놓아주던 시아버지, 답장 없는 메시지 하나의 한밤중에 잠을 깨던 시아버지. 그 감정은 이제 형태를 갖추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 자기 자신과 마주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수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가구점 사장님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 당분간 제 자신을 돌보기 위해 일을 쉬려고 합니다. 그 부드러운 문장 뒤에 얼마나 무겁고 찢어지는 결심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여행 가방, 작년에 시아버지가 사주신 슬리퍼, 그리고 지훈과의 결혼사진. 결혼사진은 깊숙이 가방 밑바닥에 넣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첫사랑이었지만 그 과거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수지는 버스터미노로가 서울 행표를 샀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오후 옷이 차를 선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았고 박 씨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집 근처 마트에서 식용유를 살 때 경비 아저씨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16번 골목에 새들어 살던 아가씨 방금 터미널로 가던데. 회색 스웨터에 분홍색 가방 들고 지난번에 아저씨 따님이라고 했던
그 아가씨 맞죠? 박 씨는 비닐봉지를 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생각할 겨리도 없이 그는 터미널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매서운 여풍에 눈이 시렸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걱정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붙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버스는 이미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맨 뒷좌석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손에는 여전히 표를 굽게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사님이 문을 열고 타려는데 아래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이 차에 한수진 씨 타셨습니까? 수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계십니다. 저기 맨 뒷좌석에요. 박 씨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눈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이 메웠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하시고 몰랐다. 그저 네가 지난번처럼 또 떠날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널 보내고 싶지 않다. 수지는 잠잡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 승객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지만 박 씨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떠나는 거라면 존중하겠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말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오명을 쓸까 두려워 떠나는 거라면 난 허락할 수 없.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면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버스 안은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돌처럼 굳어서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저 아무데도 안 가요. 그녀는 누구의 시선도 세월도 평균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를 와락겨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과 그의 마음은 마침내 숨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기사님이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저 두 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차는 출발해야 하는데요. 박 씨는 옅게 웃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여행은 취소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경기도에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박 씨는 낡은 오토바이로 수진을 집으로 태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뒷자리에 앉아 그의 등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그의 익숙한 등이었습니다. 조용한 시골길에는 오직 빗방울이 우비에 부딪히는 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마당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나란히 선 두 사람을 비치었습니다. 수지는 익숙한 집을 보며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아닌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평범한 경계를 넘어서 놈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박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떠난 날부터 향불이 꺼지지 않은 지은의 재단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잘못이라면 나는 네 시어머니가 떠난 날부터 지은이가 간 날부터 이미 잘못한 거다.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부터가 잘못이었겠지.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도리까지 넘어서겠다고 인정했을 때 그 감정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아닌 한 남자와 함께 사는 미혼 여성의 신분으로 그 상황은 이틀도 채되지 않아온 친척들을 긴급 소집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는 박 씨의 형님이자 가장 큰 어른인 박정식 씨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집안은 본가와 외가의 친척들로 가득 찼고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일이 동네 방네 소문나면
우리 집안은 얼굴도 못 들고 다녀 고모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쟤는 며느리야 내 동생 며느리라고 큰 아버지가 얀성을 높였습니다. 박 씨는 피하지 않는 눈빛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는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아이는 저처럼 상실의 아픔을 겪은 한 여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 애가 죽은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너는 양심의 가책도 없냐 회의 내 침묵하던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고 얼마나 지나야만 사랑이 싹 틀 수 있다고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와의 과거를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께 느끼는 감정은 대체제가 아니라 진실한 감정입니다. 저는 누구의 동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아버님을 상처에 피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박 씨는 테이블 밑으로 수진의 손을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훈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마마도 그들은 수진이 배신자가 아니라 혼자 남겨진 사람이었으며 살아남은 사람에게서 온기를 찾아야 할 만큼 외로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진과 박 씨에 대한 소문은 결국 가문이나 동네의 범죄를 넘어섰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수진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전화, 페이스북 댓글이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누군지 모를 한 침착이 가족회의 영상을 몰래 찍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시아버지를 사랑한 며느리, 곧 결혼 예정, 불과 24시간도 안 돼요. 이 이야기는 각종 커뮤니티와 가십 사이트, 조회수를 노린 라이브 방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사진은 멋대로 편집되고 온갖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경기도의 영화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 같던 네, 사랑할 사람이 그렇게 없나? 위선적인 불륜, 역겹.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SNS를 닫았지만 시장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근거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비교적 태연했습니다. 그는 SNS도 뉴스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묻고 꾸짖고 충고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들었을 뿐 변명하거나 맞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나 봐요. 저는 아버님만큼 강하지 못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박 씨가 그녀를 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의 인생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제가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남은 인생, 내가 내 집을 짊어주마 누가 욕을 하면 나를 욕하게 해라.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기꺼이 떠나주마. 그 말은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펼쳐진 우산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흘 후 그들은 아무런 예고도 작별 인사도 없이 조용히 경기도를 떠났습니다. 굳게 닫힌 집, 향불이 피어오르는 재단, 그리고 대문에 붙인 한 장의 편지판을 남긴 채 만약 옳은 일이 온 마을을 그르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곳에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동이안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함께 거리를 걸어두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나 따가운 씻장도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빌린 단층집은 안마자에 작은 턱밭과 사계절 내내 피는 부겐빌레아 덩굴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집 앞에 작은 구멍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물건을 떼어오고 오후에는 현관 앞에서 주스나 빵을 팔며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박 씨는 목수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마당 뒤편에 대나무와 양철로 작은 작업장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온화하고 손재주 좋은 그를 아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를 지극히 섬세하고 사려 깊게 챙기는 한 나저씨의 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꿈에서 죽은 남편 지훈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창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환한 기색은 없었지만 슬픔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박 씨를 보았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이 끝이 끝에 찐 그의 머리카락을 보며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고 고운 모래가 발밑을 간질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지만 붉어진 눈과 지훈의 유품인 팔찌를 진떨리는 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박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니? 수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훈 식구물 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자주 끈다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슬퍼하지 않고 있거나 아마 내 곁에 누군가 있어서 안심하는 거겠지.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에 갔던 수지는 우연히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평로 전문 유튜브 채널이 그녀와 박 씨의 이야기를 다시 파헤쳐 그들이 사는 곳까지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얼굴과 주소가 공개되자 온 마을이 술을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대놓고 가게로 찾아와 비아니한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손님은 심지어 물병을 던지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 관계인 줄 알았으면 발도 안 들여놨을 거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근처 학생들은 몰래 영상을 찍어 해변 마을의 이상한 부부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게 문을 닫고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도망칠 수는 없나 봐요. 아버님 어딜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렇게 사는 건 이기적인 거라고 말해요.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네가 두렵다면 내가 떠나마 네가 평온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하겠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박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갈라놓는 것은 폭풍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지쳐버린 그들 자신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수지는 몇 달 만에 잠가두었던 페이스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페이지는 댓글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사람, 아는 사람, 심지어 유령 계정까지 모두가 그녀의 삶을 시장의 물건처럼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하고 색을 작성 버튼을 눌렀습니다. 길지 않은 400자 남짓한 글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부터 비가 새는 자취방에서 살던 날들.
꿈에서 창가에 서 있던 지훈의 모습, 그리고 박 씨가 조용히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던 밤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당신은 그들이 겪었던 일을 견뎌낼 수 있었을지를. 글은 오전 10시에 게시되었고 정오가 되자 수많은 계정들이 글을 공유했습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 단지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뿐. 나도 남편을 잃고 외로웠고 시댁 식구들에게 외면당한 적이 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위선적인 도덕에 맞춰 거짓으로 사는 이 감정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낫다. 오후에는 서울의 한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편집 없이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던 날 박 씨는 낡은 텔레비전 앞에서 수진의 곁에 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하얀 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그러나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감에 저는 다시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약한 순간마다 제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은 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시아버지셨습니다. 인터뷰어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수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그 역시 제가 눈물 속에서 그림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터뷰는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떤 사람이 꽃을 들고 수진의 가게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신을 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과드립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네요. 박 씨는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대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와 그의 손에 쥐어줘 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렇게 한 게 잘한 일일까요? 그는 그녀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는 그저 진실한 한 여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도망치지도 울부짖지도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일어서서 말한 거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 누구도 해준 적 없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수진의 작은 가게는 다시 손님들로 풍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되게 살고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지켜낸 여자를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잘못된 커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저들이 올바른 예법으로 결혼했지만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사는 것 같아. 저 여자가 내 딸이었으면 정말 아꼈을 거야. 한평생 저렇게 사랑받는 여자가 얼마나 되겠어. 그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수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가 봉투에 넣어두었던 붉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니 얘야. 수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숨지도 죄책감을 느끼지도 말아요. 저는 아버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법적으로요. 박 씨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눈앞에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경기도 시골집에서 수조보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거머쥘 줄 아는 성숙하고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도 동의한다. 결혼식은 바닷바람이 가득한 어느 오후에 열렸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서도 시끄러운 결혼 행진곡도 폭죽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마당 몇몇 친한 이웃들 급하게 꺾어올 들고 몇 다발 그리고 이웃집 소년이 매일 오후 연습하는 소박한 기타 소리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소박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높게 묶어 분홍빛 북엔 빌레아 꽂힌 별개를 꽂았습니다. 박 씨는 하얀 셔츠에 낡았지만 잘 다려진 조기를 입었고 그의 온화한 미소는 마당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듯했습니다. 박 씨의 오랜 친구가 주례를 맡아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특히 그 사랑이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해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박 씨의 손에서 소박한 흔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님 동의합니다. 그 호칭에 모두가 잠시 숨을 죽였지만 이내에 더 크고 더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도 수지는 박 씨 옆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솔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마음이 가벼운 일이었네요. 박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의 신호 여행은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가게 문을 여는 소리와 집 뒤 작은 목공소에서 들려오는 대패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시끄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평온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설이 지나자 가게 손님이 줄고 물가는 올랐습니다. 수지는 가게 운영과 월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허리와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기 시작했고 오래 서서 일하면 땀을 비오듯 쏟았습니다. 어느 날은 작업장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일을 쉬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박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된다. 내게 모든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어. 우리는 부부야. 함께 짊어지는 거지. 한 사람이 다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난다. 수진이 슬프게 웃으며 말했어. 하지만 아버님이 쓰러지시면 저는 누구에게 기대나요? 그 질문에 박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작은 나무 열쇠고리나 액자 같은 소품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수진이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팔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에 설하기 보다 진실하게 살아가는 노부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물건을 샀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중년 여성이 가게로 찾아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자기 시아버지를 빼앗고도 인터넷에서 사랑 타령을 해. 당신 때문에 내 딸이 3살이나 많은 남자랑 바람나서 집을 나간 건 알아.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다른 삶의 불행이 자신에게 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세상에는 다수의 방식과 다르게 살면 비난받는 일이 흔하다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악의 때문에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을 잃지는 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3월 며칠간 이어진 비에 마당이 미끄러웠습니다. 수지는 창고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사진들 그리고 달아빠진 가족 표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씨의 전부인, 즉 수진의 예치 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병으로 먼저 떠나야 하는 슬픔 그리고 남편이 이웃집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채 떠나 품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상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말아요.
수지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박 씨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놀라며 손을 떨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 진심이셨나요? 오랜 침묵 끝에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잘못했다. 그때 나는 외로웠고 네 시어머니는 아팠지. 옆에서 챙겨주던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렸던 건 사실이다.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왔을 때 저를 그 사람의 대체자로 보신 적은 없으세요? 박 씨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너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너는 이 늙은 남자를 다시 살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 유일한 사람이다. 그 말에 수진의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어찌 되었든 현재는 두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낸 것이었으니까요. 4월이 되자 수진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은 이 아이를 어떻게 볼까? 박 씨에게 말하자 그는 그녀의 삶을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아버지가 되는구나.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그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상관없다. 너는 이 아이의 엄마고 나는 아빠.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된다. 하지만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다시 퍼졌고 이번에는 익명의 협박 편지까지 날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그녀에게 죽은 아내가 남긴 편지,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부디 세상 때문에 그 손을 놓지 마세요. 수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 수 없다는 것, 자신의 아이를 부끄러움 속에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 여성 인권 포럼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자랑스럽게 낳을 것입니다. 강당은 처음에는 정적이 휩싸였지만 이내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지 않으세요? 수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부모의 과거가 아니라 어른들이 심어주는 침묵과 죄책감입니다. 그날 이후 망치와 비난 속에서 당당히 선 어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퍼져나갔고 여론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의 겨울 박 씨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지는 서울에서의 안정된 직장 제의를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작은 가게를 열고 틈틈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썼습니다. 한 번 솔직하게 평생 후회 없이 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들 평안이는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박 씨는 동네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명절 음식 카페에 둘러앉힌 어느 날 수지는 남편과 아들을 바라보며 전에 없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폭풍과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하게 옳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 그의 봄, 집 앞의 복숭아 나무는 마치 폭풍 후의 날들을 전혀 몰랐다는 듯이 화사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부엌에서는 찌개 끓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한 늙은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나 신분, 딱딱한 도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려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세상은 비우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악의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마음과 의리를 지킨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훗날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아들아, 평생을 살면서 네가 옳고 깨살았고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결코 내 자신 앞에서 고개 숙일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살아가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나의 차이를 넘어 진심과 희생, 그리고 용서로 맺어진 관계가 어떻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 선한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용감한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세상 모든 편견을 이겨내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됩니다.